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101가지 이야기 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이 책은요, 오늘의 서양이 있기까지 견인차 역할을 한 위인들의 꿈과 현실을 기록한 책인데요. 링컨이나 밀레, 루소, 처칠이나 바스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과 더불어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서양의 지혜를 쌓아 올린 많은 사람들의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엮은 이종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구도자를 위한 것도 자기 속만을 챙기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애오라지 상처가 많은 삶, 막막하고 아득할 때 위안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는 낮되 큰 울림으로 위안의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저는요, 자기 전에 읽기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책인데요. 짧은 단편의 이야기들이 엮여 있기에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또 마디마다 주는 작은 감동들로 마음이 참 따뜻해짐을 느끼게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 편안한 밤 보내시라는 뜻으로 천천히 낭독해 드려볼까 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여름이 이렇게 끝나갔는데 계속해서 지나가는 시간 속에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 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곤 하는데요.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삶의 순간에 작은 행복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좋은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101가지 이야기,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힘.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은 그 안에 그것과 똑같은,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긍정적인 씨앗을 담고 있다. 러시아의 작가 투르게네프는 사냥을 무척 좋아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와 정원을 걷고 있을 때 사냥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조심스럽게 발밑을 내려다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투르게네프는 이상하게 여기며 사냥개의 앞을 살펴보았다. 그곳엔 둥지에 떨어진 새끼 참새 한 마리가 날개 쭉지를 퍼덕이며 발버둥치고 있는 게 아닌가. 사냥개는 새끼 참새를 향해 슬금슬금 다가갔다. 마침내 사냥개가 앞발을 들어 새끼 참새를 내리치려는 순간 정원수 가지 위에 앉아있던 어미 참새가 사냥개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해왔다. 뜻밖의 사태에 놀란 사냥개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잠시 후 어리둥절해 있는 사냥개를 향해 어미 참새는 다시 한번 날아왔다. 어미 참새는 어린 새끼가 위험에 처한 걸 직감하고 공격해온 것이었다. 그 본능적인 공격은 3번씩이나 시도되었다. 그러다 결국 지쳐버린 어미새는 잔디 위에 머리를 쳐박고 기절하고 말았다. 평소 사냥터에선 그토록 사납고 용감하던 사냥개도 새끼를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달려드는 어미 참새의 모성은 이길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마침내 사냥개는 슬금슬금 꼬리를 감추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투르게네프는
큰 감동을 받았다. 이 모습을 지켜본 심정을 훗날 이렇게 서술했다. 나는 그 어미 참새의 용기를 통해 무한한 사랑의 위력을 배웠다. 사랑은 죽음보다, 아니, 죽음의 공포보다 더 강하다는 걸.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에 의하여 인간의 삶은 유지되며 끝없이 발전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 일이 있은 후 트르게레프는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사냥마저 그만두게 되었다. 한 장의 낡은 사진. 어머니가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를 자기 뜻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진 어떤 여자도 스스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치열했던 때의 일이다. 군함 한 척이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막 전쟁터로 떠나려는 순간 수병 한 명이 바닷물에 웃옷을 떨어뜨렸다. 그 수병은 파도에 떠밀려가는 옷을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지휘관에게 옷을 건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지휘관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수병은 미처 붙들 사이도 없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 광경을 본 동료 수병들은 그를 못난 놈이라고 비웃었다. 다 해준 옷을 건지기 위해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다니. 바보 아니야? 잠시 후 수병은 한 손에 손을 움켜쥔 채 배에서 내려진 닷줄을 타고 갑판에 올라왔다. 수병은 갑판에 오르자마자 수많은 장병들 앞에서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아니, 그 하찮은 옷 때문에 경솔한 행동을 하다니. 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상관이 말하자 수병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웃옷의 호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이며 이렇게 말하였다. 실은 이 옷 속에 제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이 말에 함장은 감격한 듯 수병의 두 손을 힘껏 쥐었다. 그리고 주위에 들어선 여러 장병들을 보며 힘차게 말했다. 이 수병은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또한 돌보지 않았어. 이 수병이야말로 어머니와 다름없는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을 위대한 군인이요. 정성이면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것도 정열 없이는 성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인도의 한 가정에 불교 신자인 아버지와 마호메트교를 믿는 아들이 있었다. 그 집에는 오래전부터 키우는 닭이 있었다. 아들이 닭을 잡으려고 하자 아버지는 살상을 금해야 한다며 이를 말렸다. 그렇게 옥신각신을 하다 결국 부자 간에 싸움이 일어났다. 마침내 아들은 아쇼카 대왕 앞에 끌려갔다. 그는 불효자란 판결을 받고 이내 사형당할 처지에 놓였다. 아쇼카 대왕은 그에게 기름을 가득 채운 접시를 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기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성 안을 한 바퀴 돈다면 내 너를 살려주도록 하겠다. 아들은 기름 접시를 들고 성 안을 돌기 시작했다. 길거리에 장사꾼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팔고 사는지 아들은 기름 접시에만 온 신경을 쏟은 채 성 안을 돌았다.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난 뒤에야 그는 대왕 앞에 이르렀다.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걸 확인한 대왕은 시장의 풍경을 물었다. 그러나 그는 시장의 정황은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성 안을 돌았다는 것이 거짓말이냐?
아니옵니다. 기름이 쏟아지면 목이 달아날까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대왕은 의미 있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앞으로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오직 부모 일에만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여라. 대왕은 이렇게 타이르며 그를 풀어주었다. 세계 제일의 명언. 살아있는 한 계속 사는 법을 배워라. 어느 날 카잔스키 국왕이 모든 학자들에게 명을 내렸다. 모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성공 비결을 찾아오도록 하여라. 학자들은 그날부터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한 15권의 책을 왕에게 바치었다. 국왕은 그 책을 꼼꼼히 훑어본 후에 이렇게 명령하였다. 좋은 비결이 실려있긴 하지만 15권이나 되는 이 책을 어떻게 백성들이 볼 수 있단 말인가. 줄여오도록 하여라. 이에 학자들은 의논한 끝에 그 책의 내용을 다시 절반으로 줄였다. 그러나 왕은 그것도 많다고 하며 다시 줄여오라고 명령했다. 마침내 학자들은 단 한 권의 책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왕은 그것도 백성들이 읽기엔 너무 많으니 더 줄여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할 수 없이 그 한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추리고 가려내 겨우 한쪽의 글로 요약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왕은 이번에도 또 고개를 저었다. 학자들은 하는 수 없이 그 한쪽의 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글귀 한마디만 왕에게 가져갔다. 그때서야 왕은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 바로 이것이구나. 백성들이 이 비결 한마디만 외워 실천한다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걸세. 그렇다면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공짜는 없다 라는 말이었다. 이 한마디의 말은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긴 가장 간단한 글귀로 세계 제일의 명언이었다. 때늦은 후회. 인생에서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짧은 순간도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 사무엘 존슨은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였다. 어느 무더운 날, 그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장의 한 모퉁이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따가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모자 또한 쓰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땡볕 아래 서 있는 거야? 그렇게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다. 존슨의 온몸은 땀을 비오듯 흘렸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어린 시절 존슨의 집은 무척 가난했다. 그의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길가에 헌책을 버려놓고 장사를 했는데 뙤약볕이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 아버지는 존슨에게 말했다. 얘야, 야비가 오늘은 몸이 안 좋구나. 네가 대신 나가 책을 좀 팔아줄 수 있겠니? 싫어요. 아버지가 다시 간절히 부탁했다. 그러나 존슨은 끝내 아버지의 부탁을 듣지 않았다.
싫어요. 그런 일을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뙤약볕 아래로 갔다. 그 후 병이 더욱 심해진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것이 벌써 50년 전의 일이었다. 이제 그는 유명한 학자가 되었지만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일이 그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그래, 아버지는 그때 아픈 몸으로 이때 약볕에 계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그때 너무나도 철이 없어 이 아버지를 위하지 못했구나. 존스는 이렇게 마음으로 남아 속죄하며 그 뙤약볕 아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소아마비를 딛고 우뚝 선 금메달리스트. 슬기로운 어머니는 자녀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고 자녀들이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는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세계의 금메달을 목에 건 흑인 여자 육상 선수 월마 루돌프는 미국 테네시주 크렉스빌이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집은 몹시 가난하고 형제도 많은데 막내인 월마는 소아마비에 걸린 것이었다. 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했으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하느님, 제 몸이 부서지더라도 이 아이만은 낫게 해주옵소서. 그 이튿날부터 어머니는 전부 다 부지런히 일을 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이웃 농장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월마를 데리고 80km나 떨어진 병원을 찾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흑인 전용 버스는 언제나 10,000원인 상태라 어머니는 왕복 4시간을 꼬박 서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6살쯤 된 월마는 몸집이 커서 여간 무겁지가 않았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는 털썩 주저앉고만 싶었다. 미안해, 엄마. 어린 월마는 그때마다 어머니께 죄송스러웠다. 괜찮다. 버스를 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엄마는 걸어서라도 다닐 수가 있어. 이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렀을 때 월마는 마침내 제 힘으로 설 수가 있게 되었다. 장하구나, 월마. 이제는 걷는 연습을 하자꾸나. 어머니는 월마를 근처 공원에 데리고 가 땅 위에 분필로 금을 그었다. 자, 월마, 여기까지 걸어봐라. 월마는 두세 발도 가지 못하여 이내 쓰러지고 말았다. 안 돼. 걸을 수가 없어. 어머니는 엄하게 꾸짖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월마. 자, 다시 일어나서 걸어보자. 월마는 다시 일어났으나 곧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의 얼굴과 옷은 온통 먼지와 눈물로 범벅이 돼 있었다. 해질 무렵 어머니는 웃으며 월마에게 말했다. 잘했다, 월마. 봐라, 오늘은 80cm를 걸었어. 내일은 1m를 걸어보자. 밤이면 어머니는 잠이 든 월마의 다리를 오랫도록 주물러 주었다. 이렇게 어머니와 딸의 피눈물 나는 노력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마침내 월마가 8살이 되자 그녀는 혼자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땐 소아마비를 이겨내고 학교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었다. 1960년 9월 월마는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다.
월마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100m 출발선에 섰다. 양 옆에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선수들이 자신만만하게 늘어서 있었다. 눈앞이 캄캄하고 무릎이 덜덜 떨리는 순간이었다. 그때 월마는 문득 어머니와 함께했던 순간을 기억했다. 이윽고 총소리가 울렸다. 7살 때까지 소아마비로 걷지도 못했던 월마. 그는 자신이 다른 선수와 경주하는 것도 잊고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11초. 올림픽 신기록이었다. 뒤이어 200m에 출전한 월마는 두 번째 금메달을 따냈고, 세 번째 400m에 출전한 월마는 이내 마지막 주자였다. 경기는 점점 치열해져 갔고 승패는 마지막 주자에게 달려 있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자가 월마에게 배턴을 넘겨주다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만 것이다. 월마는 배턴을 줍기 위해 몸을 구부렸는데 그 사이 독일팀의 선수는 3m쯤 앞질러 달려가게 되었다. 아이고, 잘했는데 미국 팀이 지겠구나. 10만 명의 관중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월마 자신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떤 경우에도 결코 단념하지 않은 월마. 그의 긴 다리는 경주말처럼 맹렬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독일 선수를 앞지르고 만다. 시상대에 올라선 월마는 금메달을 움켜쥐고 이렇게 소리쳤다. 어머니, 세계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선거 비용 75센트. 민주주의는 정지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행진이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민주주의의 정의를 가장 짧고 명확하게 말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참으로 많은 일화를 남긴 훌륭하고 위대한 정치가였다. 에브라함 링컨이 공화당 후보로 처음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공화당에선 그에게 겨우 $200의 돈을 지원했을 뿐이었다. 하나 링컨은 발로 뛰며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여 그중 겨우 $1도 안 되는 75센트만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했다. 그러고도 당당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링컨은 대통령의 당선 직후 남은 선거자금 $199 25센트를 공화당에 반납하였다. 그때 그 돈과 함께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내게 선거자금으로 준 $200 중에 쓰고 남은 $199 25센트를 반납합니다. 부족액 75센트는 선거운동원에게 음료를 사준 경비입니다. 이 편지를 그 75센트에 대한 영수증으로 대신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편지를 받은 공화당 당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은 모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공과사를 분명히 가리키는 링컨의 정신과 그 청렴성이야말로 정치가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정직성이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준 것이었다. 지혜로운 화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것이 지혜다. 옛날 스파르타에 용맹스러운 장군이 있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큰 공을 세운 명장이었다. 그러나 장군은 불행히도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한쪽 눈을 다치고는 애꾸눈이 되었다. 허나 그는 그토록 용맹을 떨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겨주고 싶었다. 그래서 유명한 화가를 불러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부탁했다. 그런데 장군은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초상화를 이내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 까닭은 장군의 애꾸눈을 그대로 정직하게 그려놓았기 때문이었다. 후손들에게 내 애꾸눈을 보이는 건 정말 창피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 장군은 그 초상화를 난로 속에 집어넣고 말았다. 어떻게 하면 나의 늠름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을 후손들에게 전할 수가 있을까? 고심을 하던 장군은 또 다른 화가에게 청하기로 했다. 이번에 불려온 화가는 앞서서 화가가 실패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장군의 양쪽 눈이 모두 성한 것 같이 그렸다. 하지만 그 초상화를 본 장군은 이내 또 못마땅했다. 아니야, 이 초상화는 가짜야. 장군은 애꾸눈의 초상화도 싫었지만 그렇다고 애꾸눈을 성한 것처럼 하는 건 거짓말이므로 이 역시 못마땅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름도 없는 무명의 젊은 화가가 그를 찾아왔다. 장군님의 초상화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 그대가 내 초상화를 내 마음에 들도록 그릴 수 있겠나?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초상화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무명의 젊은 화가가 그린 초상화를 본 장군은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소리치며 매우 만족해하는 것이었다. 장군의 마음에 쏙 드는 이번 그림은 과연 어떻게 그린 그림일까? 그것은 바로 장군의 성한 눈만 보이고 애꾸눈 쪽은 보이지 않는 옆모습을 그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무명의 젊은 화가는 많은 수고비와 상금까지 받았고 그 초상화는 장군의 후손들에게 오래오래 전해지며 가보가 되었다. 아버지의 참뜻.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치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사는 한 유태인이 있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몇 년 후 그는 병이 깊어 아들에게 남길 유서를 지었다. 유서의 내용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늙은 노예에게 물려준다는 것과 아들에겐 그가 원하는 단 한 가지만 유산으로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늙은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며 아들에게 찾아가 아버지의 유서를 전달했다. 이에 크게 놀란 아들은 몹시 슬퍼했다. 아버지의 유서에 불만을 느낀 아들은 랍비에게 찾아가 서운한 심정을 토로했다. 아버지께서는 왜 저에게 아무 재산도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자네 아버지는 아주 현명한 분일세.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네. 그 유서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은가. 아들은 라피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늙은 노예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저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닐세. 자네도 아버지만큼 현명하게 머리를 써야 하네.
자네 아버지가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고 계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나. 하면 자네에게 가장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었던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을 걸세. 라피가 타이르듯 말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의아해하는 아들에게 라피는 다시 말을 이었다. 자네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죽을 때 아들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걸세. 노예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마구 써버리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마저 아들에게 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지. 그 때문에 재산 전부를 노예에게 주신 걸세.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노예는 기뻐하며 급히 자네에게 달려갔고 또한 모든 재산마저 잘 보존한 거지. 그렇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재산을 몽땅 노예에게 주었는데 말이에요. 자네,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는 걸 모르고 있나? 자네 아버지께서는 자네가 원하는 한 가지만은 분명히 자네에게 준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네는 노예 하나만 선택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걸세.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의 참뜻을 깨닫고 라피가 일러준 대로 한 다음 그 노예에게 후한 대접을 하고는 해방시켜 주었다. 가치 있는 아내. 삶에서 아무 문제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남태평양의 누라반디 섬에서는 남자가 결혼할 때 여자의 값을 암소로 매기는 풍습이 있다. 그래서 그 값어치만큼의 여자와 암소를 맞받고 여자를 데리고 온다. 이 섬에서 가장 부자이며 영리하고 힘이 세다는 평판을 듣고 있는 조니 링고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가 키리와타 섬의 사라타라는 처녀와 결혼할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기 시작했다. 왜냐면 그는 별로 예쁘지도 똑똑해 보이지도 않은 처녀를 암소 8마리라는 막대한 값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언제부터인가 새색시는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으며 모든 몸가짐에서 자신감과 생기가 넘쳐 흘렀다. 사람들은 사라타가 그토록 눈부시게 변모한 까닭이 궁금해 물어왔다. 남편인 조니는 이렇게 말했다. 혹시 신부값을 싸게 치른 남자에게 시집간 여자의 심정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는 암소 4마리를 받았다 할 테고 6마리에 시집왔다고 자랑하는 여자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암소 1마리나 2마리에 시집온 여자의 심중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아내가 행복해지길 바랬지요. 저는 사라타를 사랑했고 사라타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의 사랑이 그녀를 가치 있는 여자로 만들어준 것이지요. 국왕의 자리와 바꾼 소중한 사랑. 우리의 중요한 임무란 먼 곳에 있는 막연한 것을 찾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가까운 곳에 있는 걸 실행하는 것이다. 에드워드는 영국의 왕자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조지 5세, 어머니는 메리 여왕이었다. 그는 제1차 대전 후 황태자로 세계 각국을 방문하여 세련된 매너와 대범한 인품으로 인기를 모았다. 어느 날 그는 처음 만난 미국 부인에게서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여성적인 매력을 발견했다. 그녀는 윌리스 심프슨 부인으로
재혼녀였다. 에드워드를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밝은 성격과 정치에서부터 예술에 이르기까지 자신있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그녀의 총명함이었다. 윌리스에 대한 에드워드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부친이 승하하자 그는 1936년 제40대 영국 국왕 에드워드 8세로 즉위했다. 이때 에드워드는 윌리스에게 이혼 수속을 밟도록 시키고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했다. 그녀를 반려자로 맞이함으로써 국왕으로서 국무에 전념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어머니 메리 여왕은 물론 반대했다. 2번이나 재혼한 여자를 왕가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에드워드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랑이냐, 왕이냐. 1936년 12월 11일 밤, 에드워드 8세는 BBC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신의 태도를 발표했다. 사랑하는 여성의 도움이 없는 한 영국 국왕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에드워드는 왕위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국외로 추방되었다. 그러나 에드워드와 윌리스의 사랑은 이루어졌고 두 사람은 프랑스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밀레와 루소의 영원한 우정. 만종, 이삭줍기, 종치는 사람, 양치기 소녀 등 수많은 명언을 남긴 프랑스의 천재 화가 밀레도 젊은 시절엔 무척이나 가난했다. 그때는 아직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이었으므로 밀레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첫 번째 아내가 죽은 뒤 두 번째로 맞이한 아내와의 사이에 여러 명의 자식을 두었다. 가뜩이나 가난한 살림에 커가는 자식들이 여럿이니 밀레는 생활고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어느 해 겨울, 참혹한 엄동설한이 닥쳐왔다. 빵을 구울 밀가루도 난로에 지필 땔감도 없었다. 식구들은 허기를 참으며 차디찬 냉방에 등을 맞대고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쫓아야만 했다. 이때 밀레의 친구 루소가 찾아와 말했다. 밀레, 반가워하게 자네의 그림을 사겠다는 미국인이 나타났구만.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그럼 정말이고 말고. 자, 이걸 보게나. 이 돈은 그 미국 사람한테서 받은 선물이야. 나보고 자네의 그림을 골라달라 하더군. 실은 오늘 함께 올 예정이었는데 사업상 급한 용무가 생겼다네. 아유, 내게 이 돈을 먼저 준 거지. 루소는 이렇게 말하면서 봉투 속에서 300프랑의 돈을 꺼내 밀레에게 주었다. 순간 가난에 찌든 밀레의 얼굴에 금방 생기가 돌았다. 루소, 참으로 고맙네. 자네 덕분에 이제 우리 식구는 살게 되었구만. 자, 어서 자네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보게. 이 사람아, 그러고 말고 할 게 뭔가. 난 자네 그림이라면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네. 그렇다면 300프랑으론 좀 부족하다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접목하는 농부의 그림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 좋고 말고. 오히려 내가 비싸게 판 세밀세 그려. 밀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로 그림에다 사인을 했다. 그러나 사실 그 그림을 사간 것은 루소 자신이었다. 친구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 이와 같은 연극을 꾸민 것이었다. 처칠과
후레밍의 우정.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도시에 사는 한 소년이 시골로 여행을 왔다. 소년은 시냇가에서 혼자 물장난하다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다.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소년은 물속에서 한참 동안이나 허우적거렸다. 마침 지나가던 한 시골 소년이 그 광경을 보고 다급히 뛰어들어 소년을 구해주었다. 시골 소년은 고마워하는 도시 소년에게 대수롭지 않은 듯 순박하게 웃어 보였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그들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그 도시 청년은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준 시골 청년을 감히 잊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도시 청년은 그때 그곳을 찾아가 자신을 건져준 시골 청년을 만났다. 그러나 시골 청년은 도시 청년을 쉽게 알아볼 수가 없었다. 겨우 기억을 되찾은 시골 청년에게 도시 청년은 미래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시골 청년은 의사가 되고 싶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뜻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윽고 도시 청년은 부자인 자기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고 그 시골 청년을 데려다가 의학 공부를 시켜줄 것을 간청했다. 아들의 간청을 받아들인 아버지는 그를 의과대학에 입학시켰다. 훗날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후레밍 박사가 바로 이 시골 청년이다. 또한 후레밍이 의학 박사가 되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다. 1940년 5월,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 되었다. 당시는 독일군의 침공으로 나라가 어려운 시기였는데 처칠은 지방의 전황을 살피려고 출장을 다니던 중 뜻하지 않게 폐렴에 걸리고 말았다. 지금은 그리 큰 병이라 할 수 없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몹시 위험한 병이었다. 어떤 약으로도 처칠의 폐렴을 고칠 수가 없었는데 바로 그때 후레밍 박사가 발명한 페니실린으로 처칠은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다. 수통과 전우회.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난 뒤 부상을 당한 병사가 애타게 물을 찾고 있었다. 마침 옆에 있던 한 전우가 한 모금밖에 남지 않은 자기의 수통을 부상병에게 내밀었다. 수통을 받아든 부상병은 허겁지겁 물을 마시다 둘러서 있는 전우들이 모두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부상병은 우선 소대장에게 수통을 넘겼다. 소대장은 꿀꺽꿀꺽 소리내어 물을 마시고는 부상병에게 수통을 넘겨주었다. 그런데 부상병이 든 수통의 무게는 소대장에게 주기 전 수통의 무게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내 부상병 또한 꿀꺽꿀꺽 물을 마셨고 모든 소대원들이 돌려가며 그렇게 물을 마셨다. 하지만 수통의 물은 소대원들이 다 마신 후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타던 갈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